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스픽스와 대구 스픽스가 함께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이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는데요. 자, 초미의 관심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입니다. 그런데 당대표 출마를 굳히는 분위기죠. 자,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본인이 영입한 인사들과 만나서 의견을 구했다 하고요. 여의도에 사무실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데다가 국민의힘이 확정한 전당대회 룰도 그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은 점까지 출마 결심을 굳힐만 한데요. 다만 총선 패배 가장 큰 당사자가 불과 석 달 만에 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내부 반발도 여전한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할 것이냐는 그 점도 가장 큰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총선을 계기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윤석열과 한동훈. 오늘은 한동훈 출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면서 또 이 사안에 대한 분석도 같이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오창익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특히 당대표 거론이 굉장히 관심사안입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거의 이제 당대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까지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캠프를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오창욱 평론가 지금 채널에서 단독 보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 출마 선언을 멋있게 할 것인가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네.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는 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차기 대선 주자 후보를 묻는 설문에서도 여권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선전이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매우 극단화되어 있고 또 비정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정치보다는 싸움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싸움에 능한 그리고 상대를 몰아붙이고 상대의 패배만이 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검사 시절 특유의 그 잘못된 시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통령도 검사 시절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당대표도 검사 시절 칼을 휘두르는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면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사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를 모른다는 평가를 많이 받죠. 대통령과 여당 대표까지 정치를 모르면 와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우려 전 의원 같은 네. 경우는요. 그래도 국회 경험도 많고요. 정치 경험이 많아서 나름대로 일을 풀어가는 그리고 상대를 그렇게 자극하면서까지 뭔가를 얻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간에 정치를 좀 아는 사람 같은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 상대를 공격하고 흠집내는 거를 특기로 삼는 사람이 대통령에 이어 당대표가 된다.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제를 모르는 사람, 정치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그 대통령인데 또 지금 현재 당대표로 거론되는 그 사람마저도 정치를 모르는 두 사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종욱 박사님,
뭐 거의 뭐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분위기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일관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출마할 거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없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를 뛰어넘게 됐을 때에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임기 후반기라면 차기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당대회에서 자기 롤을 찾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미래를 가져다줄 어떤 정치적인 세력 그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치가 매우 좀 과거와 다르게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뭐 상김 정치라고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오랫동안 당의 전체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부터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은 관행적인 방식의 도덕주의적인 정치 접근으로는 정치인 스스로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또 하나는 만약 안 나오면 바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민심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데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또 자기 지지층에 대한 직무유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저런 상황 자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가도록 밀어내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럴 준비가 돼 있는가. 저는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 역할을 맡을 때 벌어질 파괴적인 현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건 저희가 확인했죠.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운영 방식으로 여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두렵죠. 공포스럽고. 네. 시간이 좀 빨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정치가 이를테면 1년 후, 뭐 2년 후 적어도 6개월 후는 내다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이란 건 더더욱 그렇고.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난 4월 10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책임 정치란 측면에서 출마했어야 맞죠. 그리고 의정 활동도 하면서 의정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만약 마음속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국민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당시 선거 때는 불출마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언론에서 좀 멀어지는 것처럼 뭐 일종의 자기 관리를 하면서 에드벨룬을 띄우고 또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라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 신인인데 정치를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뭐 두 분의 이제 말씀의 맥락에서는 사실 공통점이 준비되지 않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 책임자의 어떤 위치에 지금 또 다시 도전을 한다.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쌍생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윤하는 쌍생아 같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놈의 당 뽀개버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매우 혐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인간들은 비도덕적이고 아주 예를 들면 부정의한 인간들이라고 딱 규정을 내리면서 나는 거기에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는 자야라고 하는 선지자 같은 선각자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를 대하니까 모든 것이 적과 아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왜 불출마했겠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불출마한 거죠. 이재명은 계속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과 아를 나누는 전쟁의 정치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어디서 뭐 민생을 돌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경제 망가뜨리고 민생 돌보지 않았었잖아요. 그렇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봤을 때 그 공포스러움,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랬을 때 야, 여기서 적어도 지지 세력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황 자체는 또 안 나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매우 좀 우리 정치가 안타까운 곳으로 지금 계속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뭐 두 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보양보해서 그래요. 성공에 따른 어떤 배움보다는 실패에 따른 배움이 컸다라고 봤을 때 이런 총선 패배에 따른 사태 이후에
한동훈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렇게 반대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백보 양보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보 정도 1000보 정도 양보를 해야 될까요? 예. 근데 그런 그 이후에 우리한테 보여졌던 한동훈의 행보는 이미지 정치를 꽤 아주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정치의 본질은 이미지 정치는 아닐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정치라는 부분, 이 정치에 대한 어떤 학습이 아니라 오랜 동안 정치를 함으로써 생기는 그 어떤 협상이라든지 공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텐데 과연 그 시간이 그에게 그것을 알려줬을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는 있더라고요. 변화가 있다. 변화는 네. 어떤 있다. 거냐면 법무부 장관 때는 네. 어디 외국 갈 때 책 한 권 들고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여러 네, 권을 쌓아놓고 네, 예. 사진을 찍더라고요. 네. 그런 변화는 있죠. 근데 그 변화는 사실 나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얕잡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쌓아놓고 난 이런 책을 보기도 해. 나는 외국 출장을 가도 뭐 책을 볼 거야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성취를 자기의 이를테면 행정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지적 면모를 본 적은 우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인용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주 편협한 뭐랄까 검투사의 네. 면모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보완하려고 이제 책 쌓아놓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 정치로 한 걸음 더 들어갔다. 그거 말고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한동훈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분께서 사퇴 이후에 계속해서 그럼 당 대표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이후에 대권까지를 바라봤을까라는 그 지점도 조금 우리가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석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당대표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네. 꿈은 궁극적인 데 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할까 말까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당대표가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당대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마저 장악하지 못했을 때 본인 스스로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좀 약간 속이 좋아 보이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보복의 정치, 복수의 정치 같은 경우도 꿈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그 총선 과정에서 4차례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4번의 전쟁이 있었다. 네. 하나가 이제 김건희 씨를 둘러싼 뭐 마리 앙뚜아레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거를 하려면 이런 얘기했다가 비서실장이 날라와서 당신 당대표 그만둬라는 얘기를 듣고 급기야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폴더 인사를 하면서 정리했던 과정이 네.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비례대표 공천 문제 관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또 한번 작살이 났었죠. 네. 그리고 이제 친윤 인사 이철규 친윤 인사한테 저격을 당했었고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래? 너 그렇게 할 거야? 주기환 자기 최측근이었던 사람을 민생특보로 앉혀버리는 일이 벌어졌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런정섭 그다음에 황상무의 회칼 테러 문제를 제기했을 때 또 찔끔 싸우다가 고개 납작 엎드리는 상황들이 네. 벌어졌고 좀 제때 되게 좀 웃겼어요. 네. 그 정도 일을 해서 뭐 런정섭이 돌아왔으니까 내 몫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식의 이런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발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위헌성을 두지 않으면 당대표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다른 건 다 돼도 2,000명은 안 돼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무런 얘기를 안 한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엄청나게 대통령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복수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내장돼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의 또 용기는 없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대표가 되더라도 네. 소위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서 자기만의 자율성을 가지고 당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깜냥인가? 전 그 부분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좀 확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다른 후보들이 비판하고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검찰 시절부터 쭉 봐왔는데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까 했는데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줬던 것들은 계속 갈등 국면이었습니다. 오창희 평론가님 보셨을 때
분명히 그 선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결이 다른 것처럼 난 좀 다르다는 식의 어떤 그런 잽들을 좀 날렸는데 사실은 별 효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잽이었는지 모릅니다. 잽은 그래도 상대를 친 거거든요. 잽도 안 된다. 상대의 몸을 향해서 주먹질은 한 것 같은데 일종의 종주먹질 같은 거죠. 헛주먹을 날린, 네, 헛방을 날린. 네. 그 이전에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유력 대선 후보가 차기 대권만을 생각하는 정치. 그러니까 정치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정치 아닌 상태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구도화 돼가지고 네.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보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요. 네. 지난번 총선 참패를 돌아보면 지금처럼 하면 영남당밖에 안 된다. 네.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는 아주 쉽게 관측해 볼 수 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TK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면모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앞으로 나갈 길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오른쪽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도적인 분들도 가 계신데 중도 확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대권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네. 중도는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은 그래서 이재명만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죽여버리면 뭐든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결의 정치 아주 극단적인 정치가 우리 국회를 사로잡을 텐데요. 지금 정상적인 원구성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국민의힘은 여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고 이 보이콧가 당장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상황 아닙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상당 기간 국회를 공정시켜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회라는 건 아예 없는 셈 치고 특히 두려운 게 일선 공무원들에게 야당만 있는 국회 가서 업무 보고도 하지 마라 막 이런 압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 와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그냥 산유금의 꿈만 꾸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정말 걱정스러워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다른 식의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면 모르지만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반복하는 거라면 글쎄 본인을 위해서도 안 나오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면 완전히 그 다음에는 대권과는 멀어질 겁니다. 도대체 뭐 어디다 쓸 수 없는 사람의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뜬금없이 2조 심판을 들고 나왔고 네. 그런 그 국민의힘의 메인 슬로건이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그렇죠. 여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지금 상황들인데 일단은 예전에 이 사람 행보들 많이 있지만 그 뭐 페이스북에 뭐 해외 직구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비판의 의견을 좀 냈어요. 자기 의견을. 그런데 사실 이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야당 발의 그 태정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종합특검법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민감한 사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의 견해가 어떨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윤정 박사님? 이건 참 매우 어렵죠? 뜨거운 감자가 될 네. 거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되는데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이 두 가지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특검을 받는 순간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건 모두가 국정농단 또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위법행위가 등장하는 건데 그럼 위법행위가 등장했을 때 본인이 특검을 찬성해놓고 탄핵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고단수의 정치적 계산, 셈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좀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막아주는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은 취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싸움 이전에 벌어질 게 뭐냐면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인정이 돼야 어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80대 20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심
80, 민심 20, 20인 네, 상황이라면 네. 저도 80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친윤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당내 기득권 세력들일 텐데 네. 이 기득권 세력이 한동훈의 당대표 안착에 대해서 동의해 줄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야 이걸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가 우리가 좀 토론해야 될 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그 들어요. 대목을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다룰 거고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어가려고. 왜냐하면 김기현 전 대표가 갑자기 깃발을 들고 나서거든요. 네. 총선 패배 책임자가 당대표가 웬 말이냐 하고 물론 김기현 씨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좀 뭐랄까요 좀 자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쫓겨남을 경험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다시 국회의원이 됐는데 성공했고 그리고 당내 중진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 김기현 의원의 목소리는 유승민 의원이나 또 다른 사람하고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김기현만의 목소리냐 하면 그것도 물음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교감을 통해서 나온 목소리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여태까지는 이철규 의원 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한동훈 나와봤자 나와보면 자기의 정치 수준을 다 드러내는 것으로 폭삭 망할 거다라는 정도의 비아냥만 있었는데 네.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물론 네. 국민적 무게감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김기현 의원이 최초로 깃발을 들었다는 건 네. 한동훈 안 돼. 다른 메시지는 없어요. 한동훈은 안 돼. 이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고요.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 더 퍼져 나오겠죠. 일단 그 용산 분위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네. 바에 의하면 용산에 있는 참모 그룹들이죠. 에이씨 무슨 한동훈이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부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큰 예를 들면 어떤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출마 선언을 한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예를 들면 공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1라운드겠죠. 근데 이 1라운드를 어디 아니라는 프레임으로 극복했다고 치더라도 네. 아마 용산이나 친윤 그룹에서는 2라운드를 준비할 거예요. 네. 2라운드가 뭐냐면 다수의 최고위원들을 포진시키는 싸움들을 하겠죠. 그래서 네. 언제라도 한동훈이 대통령의 뜻과 어긋날 때는 비상체제로 넘어가 버리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 전 그래서 첩첩산중일 거다. 한동훈 앞길이. 근데 만약에 그걸 뚫고 넘어갔을 때는 어쩌면 또 제가 볼 때는 여론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론의 반전이 있더라도 저는 더 이것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검찰 정치 같은 행태.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그 결과 나오니까 바로 그냥 그거 가지고 자기의 어떤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렇게 검찰 방식의 검찰 독재나 검찰 정치를 당대표가 행했을 때 국민들이 그를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제가 볼 때는 첩첩산중일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마 잘못되게 되면 거의 이 정당으로서의 존재감까지도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그래서 공멸까지 예측을. 그쵸? 아니요 성급한 예측입니다만은 분당 가능성도 곳곳에서 지금 얘기가 이미 되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조국혁신당과 합당 안 하냐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과 윤석열 당으로 쪼개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 세게 간다면 정진석 비서실장을 당대표에 출마시킬 수도 있어요. 아주 간명한 메시지거든요. 한동훈 안 돼. 그리고 비서실장 인 사람을 곧바로 당대표에 내보내고 아니 메시지 아주 정확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을 니들이 지켜야 돼. 우리 같이 지켜야 돼. 이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멸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야말로 일종의 배수진이거든요. 자기가 네, 나올 수는 네. 없으니까 자기 빼고는 최선의 카드라고 생각해서 정진석 역할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패턴이나 성향이에요. 지난번 당대표도 정말 고르고 뭐 불러다가 주저앉히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잖아요. 네. 이 양반이 아주 정확하게 자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밀하게 던진 게 아니라 다들 알도록 했어요. 넌 안 돼, 넌 안 돼를 반복했죠. 그랬던 분이 불과 몇 달 만에 좀 껄끄러울 것 같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다?
글쎄 윤 대통령 부부가 아마 그럴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파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파란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분당설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을 좀 많이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그 사람,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석에서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너 다 키워줘가지고 깜도 안 되는 거 법무부 장관 시켜서 비대위원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더니 그 조금 그 내용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 얘기가 있죠. 국민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얘기한 내용. 그러니까 네. 내가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은 배신해도 국민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한 싸움을 걸어버린 거죠. 또 하나는 한동훈이 뭐가 있느냐. 한동훈이 계속 얘기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본인도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네. 이미 그럼요. 이제 특검법으로 올라올 상황 자체가 뭐 고발 사주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패소할 결심,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패소할 결심을 했던 측면 하나고 자기 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조국 혁신당이 특검법을 발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올라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어떤 판단을 할까? 이 내용을 그냥 내버려 둘까? 하나하나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당대표 방석에 온갖 가시가 박혀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볼 때 그래도 하나는 변한 게 있구나. 겁은 좀 옛날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다. 출마를 한다면 다음 주에요. 그 방석의 가시를 견뎌낼 수 있는 건 차기 대권의 꿈이겠죠. 아니 그리고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어 보면 네. 아마 이게 좀 신나는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본인에게.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국회의원 선거나 뭐 지방선거 출마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떤 후보가 악수 건네면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죠. 아니 네. 정신 차려 네. 뭐 똑바로 해 이런 네.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네. 뭐 다 얘기하고 좋다 특히 그러지. 네. 점포를 방문하면요. 네. 그분들은 거기서 그냥 붙박이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어떤 후보가 와도 소수정당 후보가 와도 환대해 주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수고하시네. 일단은 몇 개 팔아주시잖아요. 아니 안 팔아줘도 자긴 그곳에 있고 노출된 사람이니까 네.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러면서 뭐 굉장히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닌 적은 없었지만 네. 그래도 당원 지지자들 중심으로 어딜 가나 미리 사람들이 준비해 있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약간 고무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대위원장 시절에 같이 비대위를 구성했던 새로운 한동훈 측근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뭐하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네. 말이 왕대한 때 얘기했던 분도 네.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끊임없이 역할을 주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곳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약간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는 거여서 그거 말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줄 이유는 없지만 만약 청한다면 네. 그 본인 주변에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하는 사람 말고 좀 쓴소리 하는 사람들과도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얘기도 들으면 좋겠다. 제가 채널A 보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아예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장동혁, 김형동, 박정아,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비대위에서 호흡 맞춘 인사들과 또 정성국, 고동진 의원 등 총선 역임 인사들이 한 전 위원장 소통하며 준비를 돕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다고 하고 있고요. 또 러닝메이트 격으로 함께 될 최고위 후보자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원장 참 말이 참 문제구나 여전히.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 전 위원장인 측근한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해결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를 얘기한 듯 하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긴장 관계는 뭐 각오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본인만의 독자 노선이라든지 본인만의 어떤 자기 대권을 위한 길 그런 걸 계속 도모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까지도 좀 예상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뿐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 말뿐이니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좋다. 와, 국민들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조사 수사 같은 거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비서장이 갑자기 듣다같이 와서 너 그만둬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니까 다음에 자기가 미리 찾아가가지고 폴더 인사를 해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 관계라면 그 긴장 관계가 아닌 거죠. 네. 상하 관계죠. 상하 관계. 그냥 100% 상하 관계인 거고 그렇게 되면 당은 자율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은
거수기구나. 네. 지금도 하는 행태가 거수기 같은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이 원구성하지 말라라고 오더를 주니까 지금 원구성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5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국회는 안 들어가면서 특위 만들어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행정독재의 거수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기에 거수기가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원구성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국회에 안 들어가서 밖에 나와 있으면서 특위 만들어서 행정부 독재에 거수기가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 그렇다면 세게 싸워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한동훈, 뭐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조언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대표처럼,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싸워서 여당 내에 야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만의 대단히 아주 견고한 지지 그룹들을 만들어내도 될까 말까 한 상황.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라고 하는 후광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후광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자기의 후광과 싸움을 하면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결기가 필요하고 얼마나 큰 파열이 필요하고 얼마나 큰 분열이 필요하겠어요. 네.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너 나가라고 얘기할 정도의 분당을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보수의 적자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멋지게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백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신뢰할 사람이 있을 거. 또 하나는 아까 측근들 말씀하셨잖아요. 측근, 뭐 최근에 측근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격과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얘기고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것도 갈등 예정설이에요. 갈등 예정설. 갈등이 네, 예정되고 네. 있다. 일반적인 에서 네. 구체적인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뭐 외국인에게 명품백을 받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룰 건 아니다. 이런 회개한 정말 네. 어떤 면에서 신박하긴 한데 네. 회개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 외국 사람들이 그냥 뭐 온통 또 명품백이라는 외제들이 많은데 이런 네. 거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이건 중요한 국가기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만약 구체적으로 지적질을 하잖아요. 네. 또 최상병 사건에서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사단장, 임사단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대통령이 지켜주려고 그러냐.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부하들을 위한 탄원서가 아니라 탄원서라고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나만 살겠다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해병대 장군이 하고 있다. 그러면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국민 입장에서. 이건 너무 부적절하다 하고 구체적인 갈등이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 일반적 갈등 예정론자. 웃기는 거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애들 장난이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흘러가는 분위기는 뭐 일단 당내에서 한동훈 견제 카드로 거론된 그 당대표 출석 최고위원 지도체제가 사실은 당내 반발로 특히 논의가 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당대표로 안 나올 이유가 없고, 네,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고, 가능성을 분명히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얘기하신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쪽 친윤과 친김 여사 쪽에서의 분명히 어떤, 강력한 대적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내놓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갈등 구조 또한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지점 중에 제가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 싶었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당대표?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거 뭐 최초 진단. 야, 이거 팩트가 되면 참 재밌겠는데. 이거 뭐 스페이스 100만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당 선거를 이끄는 당대표, 비대위원장이지만 네. 당대표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그것도 너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권위주의적 정권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고, 예전에 당대표들은 누굽니까? 총재가 계시고 따로 저희 위에 전두환 총재, 그 다음에 뭐 대독이나 하고 그냥 총재님 보내주시는 거 읽는 대독 대표 시절에도 네. 그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멸시하고 아래로 보고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총선은 어떤 상대와 싸우는 상황이잖아요. 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지금 백석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아주 중체대한 상황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수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장수를 갈아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뭐예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런 사람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그렇죠? 지금 당장 선거도 없는데 와 이런 일을 못 할까요? 저는 뭐 이런 일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네.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아예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윤 대통령이 한동훈과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해석.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누가 그런 해석을 누가 그런 해석을 그런 시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나를 적대하는 자와 정치할 생각이 없는 없어.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2년 동안 멘트 보셨잖아요. 이준석 내 말을 안 들어? 날려. 그다음에 유승민 저 뭐야? 꼴대 절로 옮겨. 그다음에 나경원 너 뭐 하는 거야? 주저하자. 저출산위원회 너 그만둬. 아니 뭐죠? 그 사직을 하게 만들어 버리고.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소위 100%로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 다시 이걸 돌려놓긴 했습니다만, 네. 8대2로 돌려놓긴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무조건 당신 100% 해가지고 김기현 만들었다가 김기현이 또 반기를 드니까 네. 날리고 갑자기 잘 있는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을 안 치고. 이게 공당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누더기 정당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정당을 누가 만들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네. 왜 만들었겠습니까?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갑자기 지금 윤과 한이 적대적으로 공생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위 국민의힘이 제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통치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건 제가 볼 땐 한동훈을 위한 변명이다. 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요. 네. 참 웃긴 얘기죠. 당대표 선거하는데 왜 계속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내버려 두고 당에서 알아서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허락이 없다면 네. 누구도 당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진 거죠. 두 분의 지금까지 얘기를 봤을 때 분명히 확정적인 발언은 그거네요.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일 수 있다. 맞죠?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대 그것도 이제 자기와 이를테면 결을 네. 좀 달리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건 물론이고요. 결을 조금만 달리해도 그런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이해하려는 태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뭐 2년 넘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발언들만 쭉 모아보면 이분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죠. 자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폴더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90도 인사를 계속하는 한동훈이라면 혹시 또 그렇지 우리가 역사가 있는데 네. 자식이 잠깐 정신이 혼미했다 돌아왔네 이럴 수 있겠지만 아주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도 갈등을 예정하는 당대표 후보에게는 뭐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할 거고요. 네. 그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 별로 안 했지만 아직까지 검찰권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좀 점쳐볼 수 있을 거다. 차기 대권 주자들 또 국힘 안에서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 비롯해서 몇몇들 있습니다. 거론되는 분들. 뭐 당연히 뭐 경쟁자일 수 있는 그에 대한 한에 대한 이 비판 강도도 굉장히 세게 발언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힘 내에서도 굉장히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 차기 대권 주자들 이런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강도수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 박사 어떻습니까? 먼저 한 분 계시잖아요. 대구시장님. 네. 제가 대구시장님 그 4월 선거 지고 난 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걸 보니까 네. 와 그냥 마지막에 공격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넌 나가야 돼. 네가 뭔 정치를 해. 너 같은 깜냥도 안 되는 게 왜 우리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해. 맞습니다. 뭐 네. 하이에나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네, 했었기 네. 때문에 저는 한동훈 당대표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의 단합을
얘기하는 건 매우 어렵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뭐 일부 이제 한 명의 논설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이제 뭐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네. 해석에서 이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나간 얘기를 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와요. 우리가 흔히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그 표현을 쓰는 모양이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욕설에 가까운.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더 더 이런 센. 얘기들을 네.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서로가 강을 건너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대통령과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한동훈이 어떤 강을 건너온 거죠. 네. 근데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강을 넘어와도 너무 많이 넘어온 상황이죠. 그럼 전 당이 몇 가지로 짜게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앞으로 벌어질 특검 정국의 문제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더 폭락했을 때 소위 이 당이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누구의 배를 탈 것인가의 문제가 당대표 선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전 그랬을 때는 그만큼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개별 미래에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네. 전 그렇다면 그 싸움들은 아마 당의 거대한 분열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분열의 고리는 명백합니다. 108명이기 때문에 네. 9명만 가지고 있으면 정치적인 공간과 여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지금 상존해 있는 거죠. 네.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개장에서 민생이나 비전을 말씀하셔야지 맨날 야당 비판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우리 지금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어떤 이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한 어떤 의견들 뭐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홍준표 네. 시장 같은 게 황교안 총리를 빗대서 이야기해요. 황교안과 한동훈 비교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했죠, 공이. 근데 황교안 씨는 장관을 지나서 국무총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파의 지지도 있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개신교회 지지도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물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큼 뭐 이를테면 보수 진영에서 뭐 지지세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위험한 상황에서는 뭐 15% 이 정도의 지지세는 또 확보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황교안 같은 사람도 현실 정치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그렇죠. 말았습니다. 네. 존재 이유도 없고 지금 뭐 아스팔트 어디에서 헤매시는 것 같고 뭐 이러는데 한동훈이라는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권 내에 도드라져 보이는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 여권의 표심이라는 게 소위 민심이라는 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잠시 주목해 보는 거지 정말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재명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한동훈이 네. 일종의 대체제로서의 선택지가 된 것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없으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그냥 나경원이든 유승민이든 또 홍준표든 안철수든 누구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일종의 자기가 무슨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거죠. 여태까지 자리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얻은 자리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반사체로서 자기가 존재하는데 네.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성취를 한 것처럼. 네. 한동훈의 정치적 선취는 하나도 없었고요. 성취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패장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근데 아마 절충점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한동훈이 당대표를 맡는다. 뭐 어대안이니까. 근데 대신 한동훈이 대권을 가지 않고 서울시장으로 간다. 이제 이런 구도화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포지셔닝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으로 묶어두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를 하든 말든 니들 알아서 해. 그거는 상관없는데 만약 서울시장으로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서울시장을 네.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바로 직진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검사였는데 그 다음 후보가 검사 출신이 나오면 국민이 뽑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한 텀 좀 쉬어라. 서울시장 같은 걸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때문에 그래요. 4월 15일 날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 대처할 준비나 해라. 4월 15일 날 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4월 18일 날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 없이 말아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겠나?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이전에 말씀하신 건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 자체가 유의미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만 네.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가 흘렀을 때 이것도 큰 데미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답답한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런 유망하고 유력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또 당을 제대로 컨트롤하기는 분명히 미약할 것이다. 네. 지금 현재 한동훈의 세력이 아무래도 지금 거론되는 것을 봤을 때 뭐 이 산을 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신다는 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 네. 넘어설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목이 네. 되게 중요해요. 한동훈 세력이 하여튼 열성만 어떻게 가지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쓸모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죠. 교섭단체도 아니지만 열성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총선 직후에 네. 의석 분포가 가지는 묘함 때문에 한동훈 같은 정치 신인도 어쩌면 맘먹고 하면 10석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만 있어도 뭐 괜찮다 이런 분위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 두 개의 태양으로 본다면 양립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두 분의 시각이신데요. 네, 오창익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돌아간다 해서 서울시장 나오면 네. 민주당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뭐 감사하죠. 환영할 일이다. 왜냐하면 오세훈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인기는 없는데 그래도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뭐 3살 어린 네, 네. 아이의 면모도 있었지만 다시 시장이 되면서 그리고 약간 중도 확장 같은 경우도 하고요. 최근에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서도 제법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러거든요. 네. 오세훈 씨가 왜 그러지? 하면은 그 다음에 정치적 행보겠죠. 시장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권에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자기 자리라는 건 중도로 확장돼야만 자기 공간이 열린다고 판단하니까 네.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보다는 한동훈이 훨씬 더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다음 지방선거는 만약 그때 윤석열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때 심판 여론은 정말 하늘을 찌를 상황이어서요. 누가 나와도 대구시장 아니면 안 될 겁니다. 네, 대환영입니까? 아니 이제 핵심은 민주당이죠. 이제 민주당이 말씀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지지층들과 중도층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갖다가 아주 의미 있게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지지층들의 요구가 중도층의 요구랑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닌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위 이 지지층과 중도층 간의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을 유의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재명 당대표가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최근에 벌어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임 논란이 불거진 게 아니라 연임 이전에 존재했던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 왜 폭넓은 토론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내부에서 예를 들어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의 소재는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갈등의 소재를 이재명 당대표가 잘 풀어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하나하고 21대의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좀 더 야성, 좀 더 거리의 투쟁과 결합되어 있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분노를 맨날 분노하는 대중한테 좀 절제하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고 같이 분노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희 여의도 정치가 섬에 있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대중들, 시민들 근처에 있는 정치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이 그룹들이 우리 정치를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 둘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치 불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정치가 어디로 굴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는 안 된다. 진짜 21대보다 훨씬 더 많은 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오늘 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스픽스와 대구 스픽스가 함께 했는데요. 평소의 끝판 토론보다는 굉장히 좀 쉬운 결론이 나서 오늘 좀 시원한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 출마에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굳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굉장히 여전히
무모하게 끌고 가고 있고 또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또다시 당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끌고 간다면 모르는 정치를 또다시 또 해갈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두 평론가께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요. 오늘 두 분과 같이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